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법의 효력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그 법의 이제 분류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성문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성문법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보면 먼저 이제 크게 이제 국내에서 적용되는 이제 국내법과 이제 외국에서 적용되는 이제 국제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국내법은 크게 이제 공법, 그 다음에 서해법, 사법 이렇게 나눠지고요. 공법은 이제 실체적인 거하고 절차적인 법이 나오죠. 실체적인 것은 이제 헌법이나 형법, 행정법 이런 거고, 절차는 이제 소송이 들어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그리고 이제 사회법은 이제 노동법 쪽인데, 이제 노동조합법 등이 들어가고, 사법은 이제 임의적으로 실체법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이제 민법, 그리고 이제 상법 등.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국내법에서 따로 떨어져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죠. 형법, 민법 등이 있고, 특별법은 국가보안법, 화산법 이런 것이죠.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죠. 그리고 국제법은 국제공법, 국제사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문법이고, 이제 불문법은 뭐예요? 관습법, 판례, 조리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법과 먼저 국제법에 대해서 보면, 한 국가 내에서 시행되는 법이 이제 국내법이고, 이것은 뭐예요? 헌법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죠? 법률, 명령, 규칙 등 하나의 어떤 법 체계를 이루어주는 거고, 이제 이게 국내법이고, 국제법은 뭐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죠? 보통 관습법과 조약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공법하고 사법은 뭐예요? 자, 공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활 관계 중 그 국민으로서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함께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죠. 그게 공법이죠. 그래서 헌법, 행정법, 형사법, 민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법은 뭐예요? 사람의 생활관계 중 인간관계로서 생활관계를 규율한 법, 민법이나 상법 등이 되겠고, 사회법은 이제 공법과 사법의 어떤 중간 상태로서 노동법, 경제법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죠. 일반법과 특별법에서는 특별법이 우선이라고 했었죠. 일반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법이다 이렇게 나누죠. 사람이나 지역 또는 사물 행위에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뭐예요? 특정한 사람, 지역, 사물, 행위에 어떤 국한에서 적용되는 법이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일반법에 있는 없는 내용이 있을 때 그 하나의 행위, 한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만드는 것이 이제 특별법이 되겠죠. 다음 실체법과 절차법이죠. 자,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병결, 소명 및 그 권리 의무의 귀속 등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라고 그랬고, 절차법은 뭐예요? 어떤 하나의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법. 그러니까 소송, 형사소송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강행법과 의미법이 있죠. 자, 어떤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무조건 이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죠. 대부분 이제 공법이 이런 거고, 임의라는 것은 이제 당사자의 이제 의사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여죠. 그래서 법은 언제나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이제 규범으로서 타당할 때, 즉, 법이 타당성이 있을 때, 법이 현실로 준수할 실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법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법의 효력이란 법이 그 규범의 뜻과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 이런 것이 이제 그 법의 유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한편 법이 그 효력이 무한히 미치는 것은 아니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미치는 한계를 갖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법의 유용성이다. 볼 수 있고. 자, 시간적 효력 해가지고 유효기간, 주지기간, 법의 공포와 효력이 되겠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유효기간은, 자, 법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폐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죠? 이것이 이제 유효기간, 시행기간이라 하고, 그럼 이제 주지기간은 뭐냐? 자, 이것은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대한 이해도를, 홍보도를,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법은 이를 공포 시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고 구속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통 법은 공포와 시행 사이에 뭐를 둬요? 일정한 기간을 두는다. 요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지기간 또는 유예기간이라고 한다. 우리가 무슨 뭐 도로교통법 같은 거 하나 바뀌면 그거를 시행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유예기간들을 두죠. 그때 뭐 지도기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공포와 효력은 이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 그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죠. 그리고 그 령이 있다 그랬었죠. 공무청리령, 부령. 이것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시 동일하다.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4번 이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 소급이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있던 것을 다시 현재에 같이 갖다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느 직장인이 급여를 받으면 그 전에 못 받은 급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급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합반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줘. 그게 소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급이 안 된다니까 불소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률을 예전 거를, 과거 거를 현재에 만들었다고 해서 소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뭐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아시겠죠? 이 정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자, 두 번째 줄, 자, 신법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또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해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 내지 정책적 필요가 만약에 있다면 예외로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자에게 유리했을 때는 소급표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경과법이죠. 이제 구법 개폐 원칙, 그죠? 이것은 이제 신법이 나오면 구법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어느 사항에 관해서 신법이 새로 시행될 때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이미 존재한 구법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구법 개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신법은 구법을 개폐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이 새로 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국법 개폐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를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어려운 발음이죠. 그리고 경가법은 뭐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경가가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지 발행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국법을 폐하고 신법을 시행하는 경우 국법 시대에 발생하여 신법 시대까지 계속되는 사항이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법을 적용하여 옳은지 신법을 적용해 옳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법 시대에 문제가 딱 끝나는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신법까지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규가 바로 뭐다? 경가법 또는 경가규정이다. 경가법은 부칙에 규정된 것이 보통이다. 아시겠죠? 신법과 국법에 속해져 있을 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련된 법규가 경가법 또는 경가규정이다. 보통 이제 부칙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에 관한 효력이죠. 이것은 이제 크게 이제 속인주의, 속지주의, 여기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인 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땅지자를 얘기하는 거지.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왜 속인주의하고 속지주의를 나눴냐? 속인주의는 뭐냐면,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주의다. 즉, 한 나라의 국민, 자기 나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 나라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불문하고 다 같이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교훈이 된다. 이해 가시죠? 그게 속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적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제 특별법도 있죠. 뭐, 이건 이제 기타 외부 관련된 법이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서 주고. 그게 속인주의고요. 그 속지주의는 뭐예요?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 영역에 안에 있으면 그 법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속지주의는 그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 한 나라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 사람이거나 외국 사람이거나 불문하고 다 같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교육합니다.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외국 사람이거나 다 같이 대한민국 법의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속지주의입니다. 이것도 예외가 있죠. 헌법상 제한, 그 다음에 국제공법상 제한인데, 뭐, 헌법상 권리 의무에 관해서 자기 나라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국제공법상 제한은 이제 치외법권이 있죠. 뭐, 대사관 같은데, 영사, 이런 데는, 그, 체류하는 나라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을 경계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장소에 관한 효력이죠. 자, 한 나라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영역, 즉 영토, 영해, 영공 3요소죠. 국가가 3요소, 영토가 있어야 되겠고, 영해가 있어야 되겠고, 영공이 걸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영역적 효력의 예외인데, 뭐 사회, 경제적, 사정, 기타 이유로 장소에 관한 특별법, 뭐 도시계획이나 농촌진흥법 등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나라의 그 법이 그 영역 밖까지 이제 미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효력의 예외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 시민법과 사회법이죠. 3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사회복지법은 산업화, 자본주의 발달,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변동에 따라서 생겨난 뭐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가 형성되고 발전되었죠.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법률 관계로 존재할 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국가의 정책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의 출현은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1번에 보시면 두 번째, 자,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이죠. 사회법으로서 시민법 한계에 대한 비판적 관심에서 출현한 법이다. 그래서 점차 독립된 법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자본주의의 그 비하인드적인 측면, 그 폐해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법이 이제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4번 한번 보시면, 자,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변화했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이 해결할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무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책임을 져요? 국가가 책임을 어떻게 강제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시민법과 사회법의 형성적인 측면은 어떤 식으로 된 거냐? 그걸 보면 이 배경인데, 처음 이제 시민법은 예전에 나왔습니다. 1789년 프랑스에 이제 시민혁명이 있었죠. 일본이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탄생한 근대 시민사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 시민법이 배경이 되었고, 그 예전에는 이제 봉건제가 있었잖아요. 신분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사회가 출현하면서, 이게 이제 시민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교재에도 나왔겠지만,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요 시기적인 측면이 거의 이제 밀집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민법이 나오던 배경이 됐고, 그럼 왜 시민법이 나왔느냐? 그 시민법의 원리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입니다. 사적주의,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죠.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 지배를 인정이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적 자치 원칙. 이것은 뭐라 그래요? 계약 자유 원칙이죠. 어떤 이제 협업상의 법률 관계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 이것은 이제 자기 과실 책임입니다. 개인이 만약에 타인에게 손해를 줬다면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는 경우 뭐 해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민법의 이제 원리고, 그 다음 이제 점차 발전되면서 이게 이제 사회법으로 이제 변경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한계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 등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그 생존권 보장이 이제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적 체제에 대해서 이제 반성과 개인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됐죠.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시민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된 거죠.
자, 시민법 있을 때는 소유권 절대 보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유권 행사의 제한. 물론 보장을 하지만 소유권이 이제 사회성이나 공공성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자유 원칙의 수정이죠. 이건 무슨냐면 계약 자유는 인정하되 상호간에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이 있었죠?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이제 자기 과실에 대한 책임 원칙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로 이렇게 변동됐다. 그래서 시민법의 원칙 3가지하고 사회법의 원칙 3가지가 조금 더 변경됐죠? 네,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에서 자, 기본권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말하죠. 그래서 인권과 사회복지에 보면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인권이잖아요.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 그죠? 이건 이제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명시는 돼 있지만 여태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것이 인권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시민권과 사회복지가 나오죠. 이제 시민권이란 뭐예요? 한 국가의 이제 법에 규정되어 어떤 의무와 권리 있죠?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다. 그다음 시민권은 그 개인과 그 개인이 소속한 그 도시의 역사적 관계로부터 발생해서 책임을 수반하는 이제 자유로운 신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마샬이 있죠? 마샬인데, 이제 마샬은 이제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이렇게 3가지로 나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유권, 참정권이라는 이제 투표권인 거죠. 정치권하고. 그 다음에 사회권은 이제 복지권.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복지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이렇게 나오죠. 요 3절은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자,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죠?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뭐예요? 일정한 급여. 이건 월급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고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이런 걸 급여라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적극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형태의 권리가 뭐예요? 사회보장 수급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상의 생존권과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과는 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 쭉 그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이것이 생존권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1번 헌법 전문, 2번 행복 추구권이죠. 요 제 10조는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두시고요. 가능하시면 암기까지 해 놓으시고,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하시면 되겠고, 쭉 가서 보시면, 뭐, 공공복리 적합성, 뭐, 구조청권, 교육권, 근로권, 노동상권, 그 다음에 사회복지권의 구체적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부분이 헌법 전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추상적 구체적 권리 이렇게 나잖아요. 이 추상적인 구체적인 권리는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되겠고,
이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 외에 구체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져야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 외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그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프로그램 규정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서 사회보장 기본법 및 개별 법률에서의 개인의 수급권. 이것은 뭐 쉽게 하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것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생존권적인 기본권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회보장과 관련한 급여 및 사회 서비스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사회보장 수급권이고.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자를 보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 수급권자는 사회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네? 권리를 가진 사람. 수급자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수급권자하고 수급자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보장 급여를 이제 결정의 원칙은 뭐냐?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해서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이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과 최저생활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서비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을 하기에 뭐 어떻든 부적합하든지 못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열등처우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급여는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이건 일신전속권입니다. 오직 본인한테만 있기 때문에 담보, 양도, 압류, 제한 이런 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보호장치다. 그 사회보장 수급권 서비스를 받는 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담보나 양도, 압류, 제한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수권과 수권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복지법의 실천에 인용한 어떤 법적 규정적으로 보면 생존권적인 이념은 사회복지법 체계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간다운 생활, 헌법 제30조에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은 그 수준이 어떠한가, 어디까지 생활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복지 증진은 인간다운 생활을 더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거기에서는 자활 자립도 있죠.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자활 자립. 그리고 소득 재분배죠. 사회복지는 소득의 재분배죠. 여러 가지 많은 세금들을 거두리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리사이클 해가지고 분배해주는 소득 재분배. 그리고 사회 통합,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대처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의 규정은 이제 헌법과 여기 이 사회복지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개별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내담자 욕구 충족, 사회생활 문제 해결한 것이 사회복지라면, 자, 개별사회복지법은 뭐예요? 특정한 기본 욕구나 각각의 사회생활 문제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사회복지
이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